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2015년의 끝이 다가올수록 점점 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어땠나요? 올해는 좀 더 잘해보려고, 좀 더 완벽해보려고 노력했을 텐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빈틈이 보일 때,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할 때 오히려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너무 잘하면 뭐랄까, 내가 그 사람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틈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남은 연말 너무 애쓰지 말고 무난하게 보내길 바래요. 그동안 우리 충분히 애썼잖아요. 네, 저희에게도 특별하게 틈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한테 살며시 스며들 수 있도록 말이죠. 12월 28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그래요. 저는 좀 빈틈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틈을 보여주는 남자예요. 네. 네. 그렇죠. 이것 좀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뭘 해달?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 거를. 그럼 틈을 보여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오프닝에서. 네. 알겠습니다. 뭔가 옆에 있는 사람이 쓸모 있게 느껴지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도 완벽하게 보이려고만 했는지 뭐 이런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오기 씨한테 이게 칭찬을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막 완벽하게 막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럼 대놓고 부탁하는 건가요? 그러면 편하게? 아유, 왜요? 제가 이제 부탁할 만한 걸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오히려 이제 독이 되는 걸 알면서도 제가 틈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키 씨한테. 오키 씨 그런 적 있습니까? 저도 좀 완벽해 보이고 싶어 하긴 하죠. 저도 뭔가 철두철미해 보이고 약간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애인 앞에서 정말 완벽한 모습만 보이고 싶어서 굉장히 잘해주고 그냥 혼자서 뭐든지 다 스스로 다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게 이별의 이유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냐면 남자가 왜 떠났냐면 내가 너의 옆에 있을 이유를 모르겠다. 옆에 있어도 너는 날 필요로 하지 않고 외롭기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헤어지자고 떠났대요. 이건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도 안 되는 게 이런 이유인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의 이유를 무쓸모로 만드는, 쓸모없게 만드는. 네. 그래요. 그러고 보면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건 애씀과 완벽함보다는 서로 스며들 수 있는 틈을 내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코너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나요? 3살 버른 80까지 간다고 하죠. 자녀들에게 올바른 경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이야기 톡톡에서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자녀 경제 교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여성을 상대로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여성 안전 지키비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샤갈의 나와 마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올바른 자녀 훈육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에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 포피 채널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지만 있으면 분명 편한 것이라는 이 생각들을 많이 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있는 돈 관리만 잘해도 돈을 번다고 돈과 재물을 쉬쉬했던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돈 관리를 가르치고 싶다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네, 세계적으로 아이들 경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정부의 직업교육 담당 부서에서 나이별로 받아야 할 경제 교육에 대해서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민간 업체와 학교가 협력해서 경제 교육은 물론 창업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계가 아이들 경제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옛날과 달리 노후 준비도 직접 해야 되고 재테크도 어느 정도 알아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금융상품은 너무 복잡하고 종류도 많고 내용도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죠. 본인이 경제에 대해 알지 못하고 돈을 굴릴지 모른다면 고생길이 훤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부모도 막막하다는 건데요. 네, 왠지 경제하면 어른들도 되게 어렵게 거창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 스스로가 왠지 나는 잘 몰라서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조금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까지 수중에 돈을 가지는 방법은 오로지 용돈밖에 없거든요. 이 용돈을 주는 과정에서 가치를 깨닫고 관리 방법만 잘 알려줘도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효과적인 경제 교육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몇 살부터 교육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데 이제 막연하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냥 한 7살, 6살 어느 정도 용돈을 받고 혼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시기부터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TV 프로 본 적이 있는데 아이 혼자 심부름 다녀오기 이런 프로도 많더라고요. 네. 한 6살, 7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 4살부터 시작하면 좋다는데요. 4살이라. 제 조카도 이제 3살이고 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이제 숫자에 관한 감각도 모르고 돈도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내년부터 돈에 할 수 좀- 있을까요? 돈에 대해 할 수 있을까요? 네, 뭘 알다고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나이에 용돈을 정말 주기에도 너무 어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음. 4살이 물론 돈이 뭔지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데요. 하지만 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물건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물건을 두고 가치가 있고 없고는 구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가치가 있다. 이 정도만 알려줘도 성공이겠네요. 네, 그렇죠. 자녀들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돈이 중요한 거라는 걸 느끼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소중히 주워서 지갑에 다시 넣는다든지 해서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6살에서 8살 정도가 되면 용돈을 주기 시작하는 부모들이 많을 텐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이 시기가 되면 부모도 아이들에게 용돈을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보통 주위에 물어보고 비슷하게 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용돈은 아이가 용돈으로 어디까지 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령 군것질과 장난감 구매, 부모나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값을 아이들의 용돈으로 해결하기로 정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대략 아이들이 그 항목에서 쓴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요. 용돈 규모를 정하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이가 용돈에서 해결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모가 금액적으로 도와줘서는 안 되고요.
용돈을 다 썼다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아이에게 돈을 더 줘서도 안 됩니다. 네, 안쓰럽다고 돈을 더 주다 보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돈이 떨어지면 엄마나 아빠가 또 준다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아이들은 용돈을 받아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 한 번씩 통과 의례처럼 지나가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돈을 받은 아이들이 펑펑 쓰고 빈털터리가 되는 일인데요. 부모로서는 걱정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나쁜 경험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돈 쓰는 것을 이제 실패를 해봐야 아이들도 비로소 갖고 싶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된다는 점을 깨닫는 거죠. 자연스럽게 소비에 대해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가는 거고요. 그죠? 네. 이렇게 아이들이 돈 쓰는데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을 하면요. 용돈 기입장을 쓰게끔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얼마나 쓰는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돈을 어디에 쓸지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용돈을 주면서 이전에 쓴 용돈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용품이나 준비물처럼 꼭 사야 할 돈 그리고 사고 싶은 물건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계획을 세워보게 합니다. 네. 사고 싶은 물건을 돈이 생기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얼마가 필요하고 자신의 받는 돈에서 어떻게 이 물건을 사야 하는지 생각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돈을 어디서 아끼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계획을 짜는 습관을 들여주는 건데요. 네, 사실 이게 정말 귀찮은 일이라 가지고 아이들에게는 쉽게 버릇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땐 부모의 힘이 필요합니다. 좋은 버릇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후 점검이 필요하죠. 한 달 뒤에 예산과 실제 예산 지출 비교를 해가지고요. 네. 하나라도 잘한 점이 있으면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할 점으로 삼아서 다음 달 목표로 정하는 거죠. 네. 뭐 이때 중요한 게 조언은 하되 간섭은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부모가 간섭을 하면 아이는 용돈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의욕도 사라지고요. 용돈 관리 기술도 익히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는 말이죠.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다가 아이가 더 뭐 크면 점점 용돈이 부족한 상황이 오겠죠. 그렇겠죠. 그럴 때 부모 측에서 먼저 용돈 좀 올려주기보다는 아이에게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아요. 일종의 협상을 아이가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연봉 계약하듯이 말이죠. 요새 저 스포츠 선수들 막 계약하지 않습니까? 연봉 계약하듯이 네. 괜찮은데요. 네. 왠지 협상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자기의 의견이나 희망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얻어내는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협상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많은 것이 결정되는 시대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봉 계약. 네. 자기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 중 하나인 만큼 어릴 때부터 단련을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실제 아이와 돈과 가치라는 미국의 경제 교육서에서도요. 협상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이므로 용돈 인상도 아이 쪽에서 먼저 요구하게 하라. 용돈 인상을 중요한 협상 기술을 배울 기회로 활용하자고 권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아이가 용돈 인상을 요구를 했을 때 부모가 취해야 할 자세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이에게서 용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 저녁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용돈 인상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를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윈터 미팅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네, 성의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거죠. 협상에 대해서. 자, 무조건 올려주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모가 무조건 올려주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테이블을 차려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용돈 인상을 요구하는 타당한 근거 그리고 용돈 기입장의 지출 내용 등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완전 연봉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이제 기록이나 이런 거 비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좀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되게 빡빡하게 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무튼 무작정 용돈을 올려주지 말고 집안일 돕기를 통해서 용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아요. 이 방법은 아이에게 일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가정 형편과 수입 지출 목록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집들이 돈 문제는 가족 간에도 약간 부끄럽다면서 쉬쉬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랬죠. 네, 그래서 거의 돈 얘기는 부모들끼리만 얘기하고 자식한테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네네. 그보다는 자연스럽게 집안 경제 상황을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참여시키는 게 교육상 좋다고 합니다. 한 달 예산을 짤 때 아이들을 좀 참여시켜가지고요. 생활비나 교육비, 용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겠다며 스스로 지출을 줄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소득세, 연금, 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어떻게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자녀와 함께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방문해서요. 예금이나 펀드의 개념을 알려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회사의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것도 이거 좋은 방법 같네요. 정말. 아이에게 투자 개념을 가르쳐주는 거죠. 보통 금융에 밝은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금융 계획을 설계할 때 좀 더 치밀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예산 계획이 필요한 이유 등 자녀에게 새로운 경제 교육을 할 때마다 충분히 설명해줘야 합니다. 네. 저축, 소비, 기부에 대한 명확한 뜻과 각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야 합니다. 이런 설명이 없다면 자녀들은 오로지 돈을 소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그죠? 네, 이런 대화들이 미래에 자녀들의 현명한 소비 활동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요. 탈무드에 아이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주라는 이런 말이 있죠.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말이죠. 현대판 생선 잡는 법은 아무래도 돈을 관리하는 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선 잡는 법을 좀 꼭 알려주길 바랍니다. 오늘 아이팁이 상당히 좋네요. 네, 그렇죠. 연말을 맞아서 우리 작가님께 무한 칭찬을 보내면서 브릿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보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죠? 네, 오늘 여성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전주에서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이 벌어졌죠. 양산에서도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위협을 해가지고 금품을 뺏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밤길 귀가를 좀 걱정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권순철의 노하우에서 여성 지킴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뉴스를 보면 험난한 세상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올해 흉악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는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보다 10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루가 멀다 하고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서 납치나 아니면 여자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침입하거나 강도 행각을 벌여서 이런 사건들이 마구마구 막 터지니까 아무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혼자 다니기가 무섭죠. 경험담이 있어요? 좀 이런 말하면 남자분들이 싫어하시는데 혼자 밤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남자와 단둘이 탄다든지 이럴 때 약간 좀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긴 하죠. 이런 것들이 아마 여자분들이라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는 분도 밤에 야근하고 돌아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괜히 막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알고 있던 아파트 주민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요즘 워낙 뭐 별별 일이 다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막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막 쭈뼛하고 긴장이 되고 막 큰일이 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집에 일찍 다니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좀 말이 쉽잖아요. 어떻게 항상 일찍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워낙 여성을 상대로 흉악 범죄가 많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귀가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가족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데리러 와달라는 여성분들도 좀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매일 부탁하기에는 눈치가 좀 보이잖아요. 그쵸. 뭐 야근해서 늦게 가는 거면 회사 핑계를 대면서 나와달라고 하면 되겠는데 술 마시고 놀다가 늦게 들어가는 거 뻔히 아는데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면 집에서 맞겠죠 아마. 그래서 그냥 혼자 주위 살피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이럴수록 강력 범죄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조심해야 되는 강력 범죄. 아, 무서워요. 이런 얘기 좀 하는 이 얘기도 좀 머뭇머뭇거리게 되는데 네. 이 때문에 서울에서는 편의점을 좀 여성 안심 지킴이 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고 느끼거나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는 여성 안전 지킴이 집으로 여성 안심 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으로 좀 몸을 피하면 편의점과 연결된 파출소로 즉각 연락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누가 쫓아온다 싶으면 괜히 겁나서 전화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통화하면서 집에 가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네. 뭐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잠시 몸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편의점 내부에 경찰과 연결이 된 비상벨이 있기 때문에 위협하는 사람 모르게 살짝 누르면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만큼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죠. 작년에는 81명의 여성들을 도왔고 올해는 63명의 여성들이 여성 안심 지킴이 집 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이 되니까 좀 늦게 귀가하더라도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성 안심 지킴이 편의점인지 어떻게 확인이 할 수 있을까요? 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편의점 입구에 안내문이 부착돼 있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 편의점 673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들은 것도 있는데 뭐 요청을 하면 귀갓길에 동행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인데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서비스를 신청한 여성과 함께 주거지까지 동행을 해주는 서비스로서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 제도 라고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이것은 말이죠. 서울의 경우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스마트폰 앱 안심 귀가 스카우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거주 자치구 구청 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돼서요. 신청자와 만나서 2인 1조로 스카우트 이름 정보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집까지 함께 귀가를 하게 되죠. 부산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심야 마을버스 안심 귀가 서비스라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이 동행 서비스라면 부산은 마을버스가 원하는 곳에 내려줍니다. 여성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심야 시간대 마을버스 이용 시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밤 10시 이후에는 안심 귀가 서비스 구역으로 지정이 된 구간에 대해서는 승객이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본인이 희망하는 안전한 장소에 하차를 할 수가 있는 제도가 되겠죠. 서울뿐만 아니라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본 후에 늦은 귀갓길이 걱정된다면 이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늦은 귀갓길에 또 택시 안에 택시를 타면 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밤에 택시 타는 것도 은근히 되게 무섭거든요. 옥시말대로 많은 여성분들이 이 늦은 밤에 혼자 택시를 타는 걸 상당히 꺼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자 혼자 택시를 타서 보낼 일이 생기면 택시 번호를 적어서 보내주기도 해요. 네. 근데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게 이제는 택시 안을 보면 NFC라고
NFC 태그가 좀 부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접촉을 하면 네. 택시 승차 시간과 위치, 차량 번호 그리고 운수회사 명 같은 정보가 자동으로 좀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군요. 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택배도 함부로 받기가 좀 무서워요. 택배 기사로 가장하고 강도들이 뭐 침입하는 경우도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역시 방법이 또 있죠. 이럴 땐 여성 안심 무인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들은 부재 시 택배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해도 좋고요. 이 여성 안심 무인 택배 서비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택배 물건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보통 이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준다고 해요.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대구, 성남 등에서 이렇게 도시에 이 무인 택배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굉장한 혜택들이 되게 많네요.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하니까 택배 기사를 사칭한 범죄 예방이 걱정이 된다면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거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니까 참여를 많이 부탁드리겠어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자, 이 명화를 설명할 때마다 이제 오키 씨가 다 감정을 잡고 이렇게 내레이션을 하는데 어때? 내레이션 하는 거 재밌어요? 네, 재밌죠. 신경 써서 하려고 노력하고. 네. 주위 평가는 어떤가요? 되게 신기하다고 해요. 목소리가 달라진다고. 평소 목소리랑 다른 목소리라고 동일 인물 맞냐고 하죠. 네. 블로그에 좀 댓글도 달렸으면 좋겠다. 댓글 하나 달렸었어요. 뭐라고? 네, 되게 신기하다고, 잘 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보람을 느꼈죠. 오키 씨의 후배들이 좀 나와가지고 저희 방송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요? 아니 이제 오키 후배? 씨를 네. 또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나도 좀 그림 해설이나 영상 해설을 해보고 싶다. 오키 씨 아래서 배우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방송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아직 누굴 가르칠 만한 그 정도의 그런 게 없습니다. 1년만 경험해도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명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작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샤갈.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거 되게 유명한 유명하네요. 시인데 맞아요. 아시죠? 네. 이 시는 많이 들어봤는데 문장이
이 시 들어간 시구는 많이 들어봤는데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는데. 아, 그죠? 이 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이에요. 김춘수의 꽃. 네. 김춘수 시인의 그러네요.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이 김춘수 시인이 쓴 다른 작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입니다. 먼저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낭송을 떠야. 네.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날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에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에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밤의 안악들은 그해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네. 김춘수 시인은 시를 통해서 샤갈의 마을을 환상적인 세계로 표현하고자 한 듯 좀 보이네요. 네. 관자놀이에 정맥이 부르르 떤다는 표현을 좀 통해서 봄이 오고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시 때문에 얼마 전에 그 해프닝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올 1월에 샤갈전 열렸다고 해요. 근데 이 시를 기억하고 샤갈전에 갔는데 작품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시 제목이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기 딱 좋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니까 뭔가 마을에 내리는 눈 이런 작품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눈 내리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샤갈은 그런 작품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김춘수 시인은 샤갈의 어떤 그림을 보고 이 시를 썼을까 궁금하네요. 네, 시인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를 쓰면서 영감을 받은 작품은요.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작품입니다. 나와 마을. 네. 러시아 태생인 샤갈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샤갈의 고향이 러시아 서부의 작은 유대인 마을이죠. 그 비테프스크라고. 네네네. 아주 어려운 발음이네요. 러시아식 발음이죠. 러시아식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비테프스크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이 고향에서 좀 미술을 공부하고 좀 가난했지만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샤갈이었죠. 네네네. 그러고 나서야 샤갈은요. 후원자의 도움으로 파리로 가서 좀 더 큰 곳에 가서 새로운 미술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미술 양식을 많이 만났는데요. 뭐 입체파라든지 뭐 인상주의라든지 이런 새로운 미술 양식을 많이 만났고 또 그곳에서 모딜리아니 같은 젊은 예술가를 만나서 야수주의, 입체주의 같은 그림 방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름도 바꾼 거예요? 네, 샤갈의 본명이요. 러시아식인 모이셰 샤갈이었는데요. 네. 파리로 와서 프랑스식인 마르크 샤갈로 개명을 합니다. 개명을 한 이유는요. 유대인 예술가라는 편견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당시에는 아무래도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뭐 파리를 제2의 비테프스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곳에서 그림을 배우면서 나름대로 애착이 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샤갈은 좋은 기회를 얻어서 비테프스크의 미술학교 교장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잘 꾸려나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오래 역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에 실망한 샤갈은요. 모스크바로 떠납니다. 고향인 비테프스크를 떠나서 모스크바로 가는 거죠. 네, 그 후에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했는데 예, 그렇게 발발을 하고 나서 샤갈은 모스크바에서 파리로 베를린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전전하고 있었군요. 그죠? 네, 유대인이라서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한 나라인 미국으로 망명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인 비테프스크에 대한 향수가 커진 것 같아요. 샤갈은 그런 고향에 대한 향수를 상징적인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네, 그림 속의 유대인 설화나
민속 신앙에 대한 내용도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림에 드러낸 화가이기도 하죠, 샤갈이요. 네, 그렇죠. 또 입체주의 그리고 야수주의 같은 많은 미술 양식을 접하면서도 독자적인 표현 방식을 구축을 하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면서 이성을 넘어서는 상상의 세계를 뛰어나게 표현하게 한 화가로 인정을 받게 된 샤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살아생전에는요, 자기 그림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는 거를 직접 보기도 해요. 대부분 화가들이 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거를 볼 때 이 정도면은 진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샤갈은 그림의 환상적인 분위기와 상징성 때문에 초현실주의의 선두에 선 화가로 평가되어 왔는데요. 정작 본인은 자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내 그림은 환상이 아니라 지극히 사실에 기반한 그림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림은 추상적이지만 본인이 좀 느끼고 보아온 그 고향의 모습 있잖아요. 네. 그것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샤갈이 표현한 고향은 어떤 모습인지 나와 마을 작품을 한번 그림 설명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나와 마을은 24세 청년 샤갈이 고향인 러시아 비테프스크를 떠나 파리로 온 이듬해에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서 먼저 시선에 들어오는 것은 그림의 오른쪽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옆얼굴과 왼쪽을 차지하고 있는 염소의 옆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초록색으로 칠했고 염소의 얼굴은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사람과 염소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콧대와 염소의 콧대가 사선으로 만나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콧대는 대각선으로 교차되면서 그림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팔자주름과 염소의 입을 잇는 원형의 선이 그림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염소의 얼굴은 사각형의 면으로 나눠 그 안에 파란 하늘을 그려넣게 됐습니다. 이렇게 삼각형과 원형, 사각형 모양이 그림에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록색 얼굴의 남자는 샤갈 자신입니다. 샤갈과 염소는 영롱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고 슬며시 미소 지으면서 서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합니다. 샤갈과 염소의 목에는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염소의 볼에는 또 다른 흰 염소와 염소 젖을 짜는 여인이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비테프스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정겨운 고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샤갈과 염소의 얼굴 사이로 난 붉은 길 위쪽에는 낫을 들고 있는 남자가 있고 그 남자에게 쫓기는 듯한 여자가 거꾸로 그려져 있습니다. 낫을 들고 있는 남자는 죽음을 뜻하고 여자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혹은 농사일을 마치고 온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는 부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 사람 위쪽에 펼쳐진 마을은 샤갈의 고향 비테프스크입니다. 둥근 지붕을 올린 정교회의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신자의 얼굴도 보입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집들 중에 두 집은 거꾸로 그려졌습니다. 샤갈의 손에는 생명의 나무가 들려 있습니다. 구약 성서 창세기에는 에덴 동상 한가운데에 생명의 나무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는 생명의 근원, 우주의 중심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옆에는 흰 반달이 붉은 해를 반쯤 가리고 있습니다. 흰색과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의 원색을 사용해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샤갈이 그리운 고향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꿈 같기도 하고 동화 같기도 한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염소와 이야기하는 듯한 사람과 거꾸로 된 집, 그리고 생명의 나무와 해와 달 등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치 그 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데요. 진짜 뭔가 샤갈이 고향에 대한 꿈을 꾸고 그 장면들을 그림으로 다 나타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굉장히 뭔가 상상의 세계를 그린 듯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 사람이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순철 씨는 뭐 고향이 따로 있나요? 고향이 뭐
따로는 없겠죠.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제가 그죠? 시골 시골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는 고향보다도 외가나 음. 큰데 그런 정취들 그런 음. 정취들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아, 시골인가요? 네. 어딘데요? 이 경상북도 영덕. 뭐 영덕. 이 큰데이고 음. 전라북도 임실이 외가죠. 경상도와 전라도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음. 오히려 이제 그 임실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골스러웠고 영덕 같은 경우는 좀 소도시였어요. 예. 지금도 아마 그런데 어쨌든 전라북도 임실에는 그런 농경 사회가 주였고 저희 큰댁은 이제 방앗간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왠지 정말 그런 고향이란 느낌이 확 드는데요. 방앗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현대인들이 고향에 대한 인식이 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심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쵸. 이제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거의 다 고향이 좀 사라지고 있지 음.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은 서울이다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당당하게 그리고 내 그 고향인 남산타워가 정말 멋있어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고향 하면은 좀 작은 곳 아니면 좀 조용한 곳 네. 시골이 아무래도 그리고, 먼저 떠오르죠. 풍경 또 아름다운 곳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떠올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고향이 점점 없어진다는 게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도 아직 명절 문화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우리나라 명절 땐 정말 고향으로 가는 그런 긴 차들의 행렬. 네. 그런 것들이 아직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아직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많이 남아있다. 오키 씨도 뭐 시골에 가기도 하고 그런가요? 뭐 어때요? 이제 제가 서울 살 때는 정말 그런 고향 행렬에 저희도 고속도로에 참여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할머니 댁이랑 가까이 사는 편이에요. 천안과 아산이니까 차로 한 20-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천안에 이사 온 후로는 거의 뭐 그런 정체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아무래도 그런 고향 느낌이 좀 별 안 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운전하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고향의 정취를 담뿍 좀 느껴봤던 시간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 샤갈의 나와 마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듣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엔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바른 자녀 훈육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부모는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를 꾸짖고 반성하도록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죠. 이렇게 아이의 행동을 고치고자 꾸짖는 중에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에게는 반성의 기회 대신 속상한 기억으로만 남게 되는데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현명하게 꾸짖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녀에게 진정 도움이 되도록 야단치는 것, 생각처럼 잘 되시나요? 반대로 여러분이 자라면서 정말 약이 되게 잘 야단 맞은 기억이 많이 있으신지요?
아마 혼나고 야단 맞은 기억 중에 상당한 경우는 너무 아프거나 무섭고 억울했거나 속상하고 서러운 느낌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반면 어린 나이에도 꾸중과 야단이 신뢰와 사랑으로 느껴져서 진심으로 반성했던 경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꾸짖기가 참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자녀에게 도움이 되도록 야단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문수정 박사가 제안하는 훈육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주세요. 무엇보다 부모인 우리의 마음, 화나고 실망스럽고 좌절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크게 실망했을 때 객관적이고 적절한 수위로 야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호흡을 하던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숫자를 세던 꾸짖기라는 행동으로 돌입하기 전에 먼저 상한 부모의 마음을 보살피고 가라앉혀야 화풀이가 아닌 꾸중을 진정 아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행동을 한 이유와 정황을 충분히 들어보세요. 아무리 변명처럼 생각되더라도 아이가 그 행동을 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동생이 너무 약 올려서 홧김에 주먹이 나갔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덩달아 욕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은 옳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하게 한 아이의 욕구와 감정은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빠로서 존중받고 싶었는데 동생의 놀림이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한 팀이라는 걸 인정받는 게 중요해서 욕까지 따라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가 난 부모의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고 아이의 행동의 이유와 정황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꾸중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아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단 맞는 아이는 억울해져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방어하느라 성장하는 데 쓸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꾸중을 할 차례입니다. 이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꾸중의 초점을 구체적인 행동, 즉 거짓말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등에 두고 아이의 인격이나 개성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꾸중은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성적을 이따위로 받아놓고 뻔뻔스럽게 얼굴 들고 다니냐라든가 이런 인신공격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꾸중 또는 넌 말투가 왜 그러니? 와 같은 성격, 외모, 말투, 취미 등 아이의 고유한 특성을 나무라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만 떨어뜨리게 됩니다. 둘째, 왜 무엇 때문에 꾸중을 하는지 아이에게 정확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가급적 일관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 여러 어른이 있을 경우에 꾸중할 내용에 대해 제각기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가족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통일된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때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내세우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셋째, 꾸중도 아이의 기질에 맞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여리고 섬세한 아이는 무섭게 야단치기보다는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자존심이 강한 아이는 잘못을 당장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어른의 권위로 꺾으려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질적으로 센 아이들은 특히 평소 신뢰와 애착 관계를 잘 쌓아서 꾸중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른의 권위가 느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철저하게 지금 여기의 행동을 지적하도록 합니다. 꾸중하다 보면 과거 잘못된 행동을 싸잡아서 혼내거나 앞으로도 계속 그러다가 인생을 망칠 거라는 식의 저주로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지나친 일반화는 현재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자 한 본래 의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예단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아이는 당연히 분노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다섯째, 꾸중의 표현은 한 번에 한 가지에 국한시켜서 간결하고 단호하며 대안 제시를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애가 왜 그러니? 시키는 일도 못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이런 꾸중은 말만 길지 뭘 어떻게 고치라는 건지 불명확합니다. 반면에 동생 때리지 마, 동생에게 원하는 것을 말로 해봐, 이렇게 구체적이고 대안을 포함한 꾸중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꾸중한 다음에는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한 후에 바람직한 행동이 시작되면 반드시 칭찬해줘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꾸중하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방법적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이의 자원과 강점, 매력에 대한 깊고 강력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녀와 든든한 신뢰와 사랑의 유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혼내고 야단치는 행위의 주체는 부모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혼나고 야단 맞았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대상에서 우리 자신을 꾸중할 수 있는, 즉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 줄 때 쓰는 표현이 아닐까요? 즉 부모로서 우리가 진정한 꾸중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그 권위를 부여받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꾸중을 통해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적 가치들, 예를 들어서 존중, 배려, 책임감, 성실성, 용기 등을 삶에서 살아냄으로써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를 자녀에게 인정받는 게 전제돼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현명한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부모 노릇은 참으로 어려운 삶의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하는 순간에도 자녀를 꾸짖을 때와 마찬가지의 존중과 적절함,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격려하면서 용기 내서 조금씩 나아가기로 합시다. 부모이기에 우리는 그 자체로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자,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부모가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반발심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경험을 해봤습니다. 오키 씨 경험해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지 않을까요? 자식 입장에서는 특히 사춘기라면. 사춘기 때 그런 기억이 있군요. 예. 풀어봐요 한번 사춘기 때 기억. 아, 네? 사춘기 때? 네. 제가 사춘기 그렇게 뭐 크게 앓은 적은 없지만 제가 아까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사 왔다고. 그거 예, 굉장히 또 뭐랄까 불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저는 굉장히 지방으로 내려가기가 싫었어요. 평생 서울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안으로 와서 거의 한두 달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하셨죠, 부모님이. 울고불고 이러진 않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군요. 처음에 울고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말 안 했죠. 그러면 뭔가 상황이 바뀔 줄 알았어요. 다시 돌아간다거나.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냥 사춘기의 반항일 뿐이었어요. 재밌는 이야기군요. 네. 그래요. 이게 야단을 치게 된 부모의 감정 조절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제 친구가 어린 딸이 있는데 한 지금 3살인가 4살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좀 내 자식인데 정말 때릴 수도 없는데 때리지 않고서는 못 참겠고 막 되게 힘들대요, 진짜 육아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 친구가 거의 제일 처음 애를 낳았거든요. 주변에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풀 수가 있냐. 굉장히 그 정도로 뭔가 애를 훈육한다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감정을 좀 추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린애가 아니니까. 화를 내면 안 되고 훈육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 차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야단에 부모의 감정이 깃든 순간 더 이상 아이에게는 훈육이 아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2월 28일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 네. 월요일이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예요.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국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